오늘은 사고적 수학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그 특징을 잘 살펴서 우리 아이에게 알맞게 사용하는 똑똑한 사용법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적 수학 할까 말까? 사고적 수학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또 여쭤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제일 고민이 돈값 하냐, 시간값 하냐? 사고적 수학이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좀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과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예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요. 효과가 없다고 하는 쪽은 어떻게 하냐면 수학머리는 타고나던데 이게 개발이 돼요. 사고력이 개발된다는 건 좀 장사 속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사고력 수학 한 해보다 교과 심화 수학 한 해가 더 잘하던데요. 최상위 수학 들고 교과 탄탄한 애가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더 잘해요. 저희 아이 사고력 수학 같은 거 안 하고도 고등학교 가서 수능 100점 맞고 잘했어요. 우리 때는 사고력 수학 없었는데 그래도 저희 수학 잘했어요. 이런 거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당장 무슨 시험 점수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애가 머리가 좋아졌다고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아요? 돈은 비싼데. 효과가 있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있다는 분은 있긴 있는데 그거 좀 비싸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다. 굳이 사고적 수학이니 뭐니 할 필요 없다. 책만 읽히면 돼. 어차피 문장제나 이런 게 어려운 건데 그거는 국어 실력 또는 언어 사고력, 독해력, 문해력하고 관계 있는 거야. 어릴 때 유별나게 사고적 수학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돈 쓰고 할 거 없이 독서 열심히 하고 정 머리 개발하고 싶으면 교구나 퍼즐 같은 거 가지고 애들 재밌게 놀게 하면 돼요. 거기에 연산 정도도 하세요. 어릴 때 굳이 별난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이런 거를 모아놓은 거니까 비싼 돈 내지 말고 집에서 부모표로 이거 하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요즘 무슨 사고적 수학이야, 닥치고 교과 수학이야, 교과 선행하고 교과 심하면 사고적 다 개발된다고요. 어려운 문제 낑낑거리고 푸는 거에 사고적 개발하는 건데 그거 심한 문제 풀면서도 돼요. 또 사고적 수학이라고 하는 거 알고 보면 위에 학년 거 교과 수학을 가져온 거 그런 거밖에 없어요. 지금 특별한 거 배우는 거 아니고 결국은 교과 수학 하다 보면 다 배우게 되는 거, 그냥 좀 어린 나이에서 선행학습하는 거에 불과해요. 굳이 비싼 돈 내고 학원 가서 할 거 없이 그냥 교과 수학 탄탄하게 잘하면 돼요. 이렇게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효과가 있다, 근데 대안도 없다, 아주 독특한 가치가 있다고 하시는 분은 사고적 수학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고적 수학에 대해서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거 종합을 해보면 이런 정도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인천시 인구 290만 명입니다. 강남구 인구 59만 명입니다. 소마 사고적 수학학원 11개 있더라고요. 강남구에 2개 있어요. 수강생은 어디가 더 많을까요? 인구도 한 5배 많고 학원 수도 5배 정도 많아요. 수강생 수는 어디가 더 많을까요? 이거를 간접적으로 한번 조사해봤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사업 거래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이란 거를 홈페이지를 열어놨어요. 여기 가보면 이게 소마 사고적 수학학원에 대한 가맹점 정보예요. 23년도에 가맹점이 인천에 11개가 있어요. 평균 매출액이 인천은 1억 4,796만 원 정도 돼요. 1년 연매출입니다. 인천 전체에서 16.3억 원 정도 매출이 올랐어요. 수강료 18만 원이에요. 사실은 사고적 수학 듣고 몇 개 더 듣거든요. 교과 조금 들을 수도 있고 경시 특강 들을 수도 있고 있는데 그냥 없다고 칠게요. 다 18만 원짜리 듣는다고 할게요. 그렇게 하면 수강생 수가 제일 맥시멈으로 많아지거든요. 16.3억 원을 수강료 18만 원 곱하기 1년 12달로 나누면 월 수강생 수가 나와요. 월 수강생 수가 754명입니다. 인천 전체에서 700명 정도예요. 강남에는요, 대치점 한 대에서 약 2,000명이 있습니다. 강남에 2개 있는데 대치점 한 군데에서만 인천 전체에 약 3배, 2배 반 넘게 있어요. 어디가 많이 합니까? 인구 5배인데 학원 수도 5배인데 수강생 수는 거꾸로 한 2배 이상 차이 나니까 열 몇 배 차이 나요. 똑같은 학생 수의 수강생 수로 비율로 따지면 어디가 수학 잘하죠? 어디가 수능 수학 잘하죠? 물론 사고적 수학 하나만 가지고 결판 나지는 않는데 가장 수학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정보를 많이 찾는 지역이 대치동이라고 하면, 강남이라고 하면 거기서 사고적 수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죠. 훨씬 투자를 많이 하죠. 훨씬 많이 하죠. 그래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효과 있다 하더라도 그냥 교과 수학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다른 대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 다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결론은 강남이 사고적 수학을 많이 하더라.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벌써 사고적 수학이 20년 정도 됐는데 그냥 속아가지고 헛바람이 들어서 많이 할까요? 여기까지 할게요. 사고적 수학 할까 말까 각자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고적 수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고적 수학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인터넷에 한번 조사해봤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사고적 수학은 공간지각력, 논리력 같은 수학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사고적 수학은 교과 수학 같은 지식을 어린이가
재밌게 배우는 방식이다. 사고력 수학은 1031, 필즈, 팩토, 최상위 사고력 3% 같은 창의사고 문제집이다. 사고력 수학은 어려운 문제를 논리적으로 푸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문제 푸는 훈련, 어려운 문제 푸는 훈련하는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사고력 수학은 위에서 배울 거를 미리 배우는 거다. 다만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미리 배우는 거다. 사고력 수학은 문장제 문제 배우는 거다. 특이한 문제 배우는 거다. 아니 약간 황템 퍼즐 같은 거 하는 데다. 사고력 수학은 교구나 게임 같은 거로 수학에 흥미를 가지게 만드는 그런 수학이다. 사고력 수학은 어릴 때만 하는 수학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정교하게 사고력 수학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력 수학이 목표하는 효과 또는 담고 있는 내용. 그래서 내용이 어떤 거 있나요? 하면은 이런 것들이 사고력 수학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약 20년 전에 CMS 수학하고 CMS 수학이 우리나라 사고력 수학의 원조예요. 98년도에 CMS가 생기고 2000년도에 CMS가 생겼어요. 이 둘을 각자 발달했어요. 서로 참조하고 이런 건 아니고 각자 발달했어요. 그거에 나중에 와이즈만이 자극을 받아서 이스라엘 프로그램 들어왔다가 독자 개발했고, 소마는 CMS 분점이에요. CMS 개발하신 한원조 대표님이 소마 프로그램 개발해줬고, 나중에 강신은 대표가 소마 프리미어 또 개발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많아졌지만, 저는 어디 있었냐면 CMS 원조 중에 한 군데에서 수업도 하고 연구소에서 개발도 했어요. 그 뒤로는 CMS 또 다른 원조에 가서 연구소 부소장도 있으면서 개발을 하고 수업도 했습니다. 그 뒤로 약 20년 동안 사고력 수학 외계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사고력 수학의 아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해왔고, 저는 15년 전에 분당에서 저희 GTG라고 하는 독자적인 사고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학생을 배출했습니다. 서울영재고, 경기영재고, 부산영재고 이런 영재고 합격생도 많이 배출했고요. 영재교육원 합격생, 대학부서 영재교육원 합격생도 많이 배출했고, 교육청 영재교육원 합격생도 많이 배출했고, 나중에 대학을 의대, 서울대 이런 데 합격한 학생도 많이 배출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진짜 몇 트럭은 될 만큼 배출했습니다. 저는 서울대 수학과 나왔고요.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허튼 소리 아닌 거로 들으실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 GTG 사고력 수학, GTG 수학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다양한 후기가 있을 겁니다. 후기들 보시면 저희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아시기 쉽습니다. 저처럼 사고력 수학에 아주 초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전문가가 사고력 수학에 어떤 것이 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능력 개발하는 게 사고력 수학의 하나의 효과 또는 내용입니다. 능력에는 논리력, 연산력, 공간지각력, 규칙파악력, 추론 능력, 문제개혁력, 탐구력 등등등 많습니다. 이런 수학적 능력을 개발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식을 탐구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나중에 교과수학에 배우거나 경시수학에서 배울 건데, 어린이가 스스로 탐구해서 뭔가 개념이나 원리를 깨우치고 발견하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배워요. 근데 그걸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공식 딱 알려주고 끝. 그다음 공식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용법들 알려주고 응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자기가 조작 활동을 하면서 직각삼각형의 두 변과 빗변 사이에 어떤 수량적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왜 그런 관계가 생기는지 탐구를 해요. 증명도 해봐요. 그걸 이용해서 이것저것 풀어도 봐요. 이거를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해요. 이렇게 하면 똑같은 지식이에요. 주입식으로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개념, 공식 이렇게 배운 거랑 자기가 주도적으로 탐구해서 배운 거랑 일단 지식에 대한 이해 정도가 너무 다르고요. 두 번째로 지식을 탐구하고 학습하는 능력이나 태도가 달라져요. 어려운 개념이 고등학교 가서 나와요. 학습할 수 있어요. 나중에 대학생이 됐거나 사회에 나서 인공지능이니 뭐니 교과서가 없는 새로운 지식이 있어요. 그걸 학습하는 능력이 달라져요.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이 달라요. 뭔가 어려운 게 있을 때 탐구해서 거기에서 뭔가 패턴을 발견하고 새로운 거를 창조해내는 힘이 달라요. 그래서 스스로 해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 정서와 태도를 개발합니다. 아휴,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테니스 치는 사람이라, 테니스 너무 재밌어 하고 튀는 사람이라 누가 테니스를 많이 치고 잘하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보다는 재밌어 하는 사람이 잘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일단 재밌잖아요. 그 과정이. 근데 수학에서 생각을 깊이 한다 이런 거 애들이 보통은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안 풀리면 금방 포기해요. 뭐 모르겠어요 한다고요. 근데 끈질기게 생각해봐 라고 잔소리해서 끈질기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사고력 수학은 자기가 끈질기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끈질기게 생각하다가 탁 풀려요. 풀리면 큰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뇌에서 도파민이 쫙 분비돼요. 그러면은 그 성취감 때문에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거 나와도 더 오래 못 달려요. 그러다 보면 또 풀리면 더 큰 성취감이 생겨요.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중에는 어려운 걸 만나도 1시간씩 매달리고 2시간씩 매달리는 아이로 변해요. 그리고 그냥 외워서
비슷하면은 다 이제 문제 푸는 그런 식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그런 태도를 길러줘요. 이렇게 수학 정서와 수학 태도를 강화해주는 그런 것이 사고력 수학입니다. 또 다른 거는요. 문제풀이 능력, 문제 해결력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길러줘요. 이걸 기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과심화 문제를 푸는 게 있고 하나는 창의적 문제를 푸는 게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요. 교과심화 문제도 똑같이 어려워요. 둘 다 난이도는 비슷하지만 교과심화 문제는 배경 지식을 잘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전에 풀어봤던 전 단계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유형을 잘 알고 있느냐 그거를 솜씨 좋게 결합해서 푸느냐 요 훈련을 주로 하고요. 그걸 좀 어려운 전문용어로 복잡도가 높은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한다고 해요. 여러 개의 개념이나 원리, 유형이 레고 블록처럼 막 결합되어 있어요. 그거를 뜯어가지고 자기가 알던 블록이란 거를 알아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과심화 문제로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거는 배경 지식에 너무 많이 의존해요. 또 심지어는 계산력 같은 기술에도 많이 의존해요. 순수하게 문제 푸는 파워만 개발하는 것은 좀 적어요. 그런데 창의적 문제는 이 문제를 푸는데 배경 지식은 별로 안 필요해요. 순수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으로 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데 배경 지식이 적은 창의사고 문제, 상위사고력 문제가 더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영재 라인으로 문제를 풀 때는 그때는 교과 지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상당히 적고 그냥 훈련되지 않은 백지 상태에서 생머리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영재 라인에 많아요. 영재교육원, 영재고, 과학고 이런데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해서도 영재 라인 쪽에서는 이런 거를 많이 풀어요. 그런 거 훈련할 때는 교과심화로 훈련하는 건 별 영향가가 없어요. 그건 학습으로 되거든요. 생머리가 아니라서. 그래서 생머리 훈련하는데도 창의사고 문제가 더 좋아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교과심화 말고 창의사고로 따로 더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행학습도 사고력 수학에서 꽤 비중이 있어요. 프로그램마다 다르긴 한데 왜냐하면 어린이 나이 때 배울 수 있는 교과 수학은 별게 없어요. 초등 1학년, 초등 2학년 과정은 진짜 생활수학이거든요. 초3까지도 개념 원리가 별게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뭔가는 더 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아이들이 많아요. 요즘은. 그런 아이들이 6학년에 교과 지식을 배운다고 쳐요. 예를 들면은 최대 공약수를 배워요. 분수의 나눗셈을 배워요. 그런 거 할 때 교과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10분 만에 가르쳐주고 끝. 풀이 방법 가르쳐주고 따라해봐. 이렇게만 하는데 똑같은 거를 예를 들면 교양도서를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대 공약수 같은 재미있는 수학 동화가 있어요. 그거 읽으면서 하면은 훨씬 어린이가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개념도 깊이 되고 그림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하니까 훨씬 전달이 잘 되죠. 사고력 수학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이용하기도 하고 교구를 이용하기도 하고 해서 학생들이 자칫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문제풀이만 하고 요령만 배우기 쉬운 거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린이 친화적이고 더 재밌어요. 그리고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중요한 교과 지식들을 배치해요. GTG 사고력 수학을 예를 들면 제가 해보면서 학생들이 분수를 너무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 활동을 시키고 게임을 시키면서 분수를 탐구하게 했더니 훨씬 더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용문제 나왔을 때 별로 유형을 안 가르쳐줘도 쭉쭉 잘 풀어요. 피상적으로만 분수를 이해했던 애는 또 유형별로 다 배워야 되는데 개념과 원리를 진짜 자기 거로 소화하고 깊이 있게 이해했던 애는 심화 문제를 별로 안 가르쳐줘도 응용 문제들 쭉쭉 잘 풀더라고요. 이게 선행학습을 사고력이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교과서하고 다른 점은 교과서학은 빠짐없이 촘촘하게 모든 걸 다 커버하는데 사고력 수학은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이니까 그냥 굵은 거 몇 개만 해요. 예를 들면 나눗셈, 예를 들면 분수, 예를 들면 비와 비율, 예를 들면은 원 이런 식으로 특별한 징검다리를 몇 개 놓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교과수학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교과수학에 큰 도움이 되죠. 이해하기 어려운 거를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 징검다리가 있으면 건너가기 좋죠. 이런 것들이 사고력 수학의 내용입니다. 또 사고력 수학의 종류도 사고력 수학에는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렇게 분류한 거는 딴 데서는 못 들으셨을 건데 제가 분류한 기준이에요. 문제풀이 사고력, 아까 전에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력이에요. 사고력 하면 여러분이 제일 많이 떠올리시는 1031, 팩토, 3프로, 필즈, 문제 해결의 길잡이 이런 창의사고력 문제집이에요. 교과에서도 창의사고 문제가 따로 조금 있잖아요. 이런 문제풀이 사고력, 여기는 문제풀이 훈련만 주로 해요. 교과심화랑 결이 조금 다른 건 아시겠죠? 교과심화는 배경지식을 많이 이용한다. 문제풀이 사고력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이 요구되는 그런 창의사고 문제가 있다. 프로그램으로, 학원 프로그램이란 CMS 수학에서는 유기프티드라고 있어요. 와이즈만에서 하는 WMO라고 있어요. 소마에서 하는 프리미어, 또 챌린지라고 요즘 생겼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있다. 지식탐구 사고력이 있어요. 경시지식 또는 교양지식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깊이 탐구해가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수학 교양도서들, CMS가 지식탐구 비중이 좀 높습니다. 메스몽이라는 학원의 수학 동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얘들도 지식탐구 사고력이에요. 교구활동 사고력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교구 가지고 능력을 개발하거나 지식을 탐구하거나 교과 선행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징은 교구를 좀 많이 사용해요. 대표적인 게 시메스의 NC, 소마의 레이, 와이즈만 GT2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어릴 때는 하바, 고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교과 연계 사고력,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 선행에서 배울 내용을 징검다리 방식으로 어린이 프렌들리하게 배운다. 수학 교양도서도 이 역할을 합니다. 시메스의 AP라고 있어요. 여기 제가 오타를 했네요. 시메스 AP가 교과 연계 사고력이에요. 필즈 더 클래식이라는 학원의 더 클래식이라는 프로그램도 교과 연계 사고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강신흥 대표가 소마 프리미어도 만들고 필즈 더 클래식도 만들고 그랬어요. 몰입탐구 사고력이 있습니다. 저희 GTG가 몰입탐구 사고력 학원이고요. 캔캔 수학이라고 있습니다. 제 사부님 중에 한 분이 미야모토 테스야라는 분이 했고 일본의 이런 시리즈 논리 퍼즐이 되게 많아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건 캔캔 수학이고 황농문 교수님이 하시는 몰입 아카데미 여기도 사고력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몰입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몰입 탐구 사고력입니다. 체험전, 박물관 이런 것도 제 생각에는 몰입 탐구 사고력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과천과학관, 수학박물관 이런 데들. 다음엔 유아 수학 사고력이 있어요. 위니메스, 아담 리저, 와이키즈, 플레이팩트, 오르다, 가베, 음물, 하바 많아요. 여기는 뺄게요. 그 외에도 여기 다 못 썼던 메스몽, 케이지, 체험수학, 탑, 토이, 영재사랑 많습니다. 많고요. 크게 이 5개의 분류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사고력 수학을 크게 한 5개 정도로 분류했고요. 조금 더 볼게요. 그러면 유형별 특징이 있어요. 문제풀이 사고력. 문제풀이 사고력은 5가지 사고력 수학의 중요한 효과 또는 내용이에요. 능력개발, 지식탐구, 정서태도, 문제풀이, 선행학습이 있는데 능력개발 비중은 좀 낮고 문제풀이 비중이 높아요. 그래프라면 문제풀이 비중이 훅 높죠. 다른 거는 좀 찔끔찔끔이고 정서태도를 개발하는 건 좀 적은 것 같아요. 요게 문제풀이 사고력. 대표적인 데가 1031 같은 시중 문제집하고 학원에서는 소마, 프리미어 이런 데죠. 그 다음에 지식탐구 사고력. 얘는 제일 비중이 높은 건 지식탐구예요. 이게 한 절반 정도 돼요. 이게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교양도서는 지식탐구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학원 기준이에요. 지식탐구 사고력 학원 기준으로 한 50% 하는 것 같아요. 제가 CMS 연구소에 있었고 수업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다음에 비중이 높은 거는 선행학습도 꽤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교과수학의 내용도 일부 하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좀 있습니다. 이 문제풀이는 사고력 본 프로그램 안에는 많지 않고요. A형 숙제, B형 숙제에서 좀 숙제로 많이 다룹니다. 능력 개발하는 거는 비중이 조금 낮아요. 교구도 적게 쓰고 그래요. 그래도 교구를 앞에 했던 문제풀이 사고력보다는 좀 더 많이 씁니다. 교구를. 그렇지만 좀 비중은 낮고요. 교구 활동 사고력은 능력 개발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 탐구랑 정서 태도가 그 다음으로 많아요. 이렇게 좀 밸런스가 조금 있죠. 골고루 있는 편이에요. 교구 사용도 많고 해서 애들이 좀 좋아합니다. 어린애들이. 문제풀이 사고력이나 지식 탐구 사고력은 어린이들 6세, 7세, 1학년, 2학년들은 조금 재미없어 하기 쉽죠. 그래서 문제풀이 사고력이나 지식탐구 사고력에서도 좀 어린이 버전은 재미 요소를 조금 더 집어넣어요. 교구를 넣을 때도 있고 골든뱅 같은 대결 게임을 넣을 때도 있고 근데 좀 나이의 한계가 좀 있죠. 교과 연계 사고력은 능력 개발이나 정서 태도는 거의 비중이 없습니다. 제일 비중이 높은 거 2개는 문제풀이하고 선행학습이에요. 이게 강신 대표가 둘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소마 프리미어 문제풀이 사고력하고 필즈 더 클래식 교과 연계 사고력 둘 다 만들었는데 약간 달라요. 소마 프리미어는 문제풀이 비중이 훨씬 더 높아요. 교과 연계는 적어요. 그런데 필즈 더 클래식은 선행학습 비중이 꽤 있어요. 중학교나 초등학교 고학년 때 배우는 교과 지식 내용이 사고력 형태로 좀 들어와 있어요. 특히 기하 도형 쪽이 좀 더 많죠. 그게 훈련이 덜 필요하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요거 2개 비중이 높은 게 조금 다릅니다. 몰입탐구 사고력, 저나 황문능 교수님이나 캔캔 수학 같은 데인데요. 여기는 정서 태도를 개발하는데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그 다음이 능력 개발. 그래서 정서 태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능력 개발. 나머지는 조금 있습니다. 요거하고 교구 활동 사고력하고 밸런스가 좀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정서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저희가 교구를 안 쓰는 데는 아닌데 교구를 써도 정서 태도를 개발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교구활동 사고력에서보다 똑같은 공간지각력 개발한 교구를 쓴다고 할게요. 저희 같으면 한 4주 가까이를 교구를 하는 걸 집중적으로 시켜요. 한 교구를 시리즈로.
예를 들면 칼라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집중력하고 공간, 이제 도형 돌리기거든요. 도형 돌리기하고 논리력 이 세 개를 개발하는 건데 그거를 1번부터 100번까지 퍼즐 다 풀려요. 문제결 전략을 개발할 때 러시아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결력 개발하는 건데 러시아어라는 퍼즐을 저기 1번부터 60번까지 다 풀려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한 3, 4주를 투입해서 퍼즐 하나를 다 정복을 시킵니다. 이게 정석 태도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퍼즐을 완결하고 나면 처음에 1분이면은 못 풀겠어요 하던 애들이 점점 좀 나중에 해서 힘이 붙으면 30분, 40분, 1시간 돼도 한 문제 붙들고 계속 매달리고 과제 집착력이 길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비중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력 수학을 할지 말지, 또 어떤 사고력을 할지, 교과 수학과 사고력 수학의 비중을 어떻게 배분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려면 일단 학생의 상태를 아셔야 돼요. 마치 영양제를 먹을 때 비타민 B가 부족한지, 비타민 C가 부족한지, 아연이 부족한지 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는 영양제를 먹죠. 그것처럼 학생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파악하는 5차원 검사 있습니다. 제가 좀 클릭을 유도하려고 이상한 이름 지었는데요. 5가지 영역으로 검사하셔라. 그게 이 학생의 수학에 관한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뭐냐? 첫 번째, 정서 차원에서 보셔야 됩니다. 정서 차원에서 이 학생이 수학 관련된 정서가 어떤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특히 어릴수록. 어릴 때 좋아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점점 미세한 차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첫째, 생각하는 것을 재밌어 하느냐, 수학을 재밌어 하느냐를 보셔야 돼요. 수학을 재밌어 하는 것 중에 빨리 쉬운 거 잘 풀려서 연산 100점 받아서 좋아하는 애 있고 1등해서 좋아하는 거 있는데 그런 조금 스테로이드성의 재미 말고 어려운 거 풀었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이 있어요. 모르던 걸 알게 됐을 때 그 성취감이 있어요. 그런 성취감, 그 성취감을 경험했느냐, 또 틀려도 괜찮다는 안정감을 가지고 있느냐. 나 1등 못하면 안 되는데, 제가 나 쫓아와서 불안한데, 틀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없이 어려운 거 만나도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이렇게 실험해보고, 관찰하고 하려면 마음에 안정감이 있어야 깊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감이 있느냐. 어려운 거 만나도 하면 되지. 나 이때까지 어려운 거 낑낑거리다가 30분 지나서 성공하고 1시간 지나서 성공해본 적 있어. 지금 못 풀어도 괜찮아. 다음에 좀 공부하고 실력을 늘려서 도전하면 풀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느냐. 그래야 재밌어요. 도전하고 어려움에 달리고 하는 거예요. 호기심이 있느냐. 너무 주입식으로 교육하면 호기심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냥 점수 받기 위해서 억지로 공부하는 게 돼요. 이런 학생한테 교과서에 없는 인공지능이 팍 등장했어. 알아서 공부하라 그러면 못하죠. 호기심이 강한 애는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 막 달려듭니다. 어려운 문제 있어도 하자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금해서 끝까지 매달립니다. 근데 이 호기심을 죽이는 수학 공부가 너무 많아요. 특히 정확하게 뭘 해야 된다고 훈련하거나 주입식으로 자꾸 가르쳐서 자기가 생각할 틈도 없이 주입해버릴 때 호기심이 사라져요. 다음 자율성, 내가 할 거야가 있는지 아니면 가르쳐주고 가만히 앉아서 받아 먹으려고만 하는지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차원은 태도입니다. 정서 다음에 두 번째 차원은 2차원은 태도예요. 성장 마인드셋, 이거 이따 할게요. 외우느냐 탐구하느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냐 자기가 생각해서 받아들이냐. 탐구하는 태도,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검사 받아서 혼안 날 것 같으면 대충 숙제하고 알든 모르든 모르면 배표 치고 넘어가서 혼안 날 만큼만 공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거냐. 이거 내가 모르는데 찜찜한데 다음에 시험에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가 모르면 알 때까지 곰곰이 생각하고 다음에 시험 칠 때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고 이렇게 자기가 내가 완전히 알아 내 마음에 들어 할 때까지 공부해. 누가 감시하든 말든 누가 1등 하든 말든 내가 처지든 말든 상관없이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공부하느냐 아니면 감시 속에서 혼안 날 만큼 공부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태도입니다. 메타인지 어려운 이야기라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는 거예요. 나는 이럴 때 좀 실수하더라. 나 지금 아는 것 같아. 이 문제 내가 맞은 것 같아. 이거는 뭐 틀렸던 것 같아.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설, 실험, 검증, 수정하는 태도. 이걸 과학적 태도라고 합니다. 과학적 사고 태도. 수학에서는 추측하고 논증한다고 하죠. 이렇게 비논리적으로 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파고들고 따지고 그래서 잘 모르면 수정하고 하는 이런 태도예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고 우리 인류가 이 과학적 사고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르네상스 시대에 현재의 과학 문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고 아이들한테 어려운 문제 푸는 방법으로 이걸 저희가 심어줘요. 이 태도를 심어주면 어려운 문제 만나면 추측해보고 실험해보고 관찰해서 조금씩 파고들어요. 근데 이게 없는 애는 외운 것만 자꾸 적용하려고 해요.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느냐 또 실수 같은 거 잡으면서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느냐 어떤 어려운 게 나도 끈질기게 깊이 생각하느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느냐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다 중요하긴 한데요. 부모님 눈에는 과제 집착력이 아마 제일 많이 보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제 집착력은 이런 성장 마인드셋, 탐구하는 태도,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메타인지, 가설 실험 검증 같은 과학적 사고 이런 것들이 밑에 깔려 있어야 과제 집착력이 꽃을 피워요. 그래서 과제 집착력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3차원은 능력이에요. 능력은 일반 능력과 수학적 사고력이 있어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 능력에서 독해력 또는 문해력이라고 부르는 거, 또 언어 사고력 이 두 개가 국어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독서 많이 하시고 비판적 독서 해야 돼요. 일단 집중력, 요거는 좀 산만한 애들 아직 나이가 어려서 어렵긴 한데 순간 집중이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순간 집중 안 되는 애들 상당히 많습니다. 요거는 집중력을 기르는 거는 운동, 악기 상당히 좋습니다. 자극 기억력, 이거는 전에 설명이 한번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넘어갈게요. 학습 능력, 이거는 이제 사회나 역사 같은 거, 과학 같은 거 공부하면서 잘 길러집니다. 수학보다는. 수학은 개념이 너무 적어서 학습할 게 적어요. 초등과정은. 어쨌든 이런 학습 능력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수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수학에 관계된 능력.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연산력 중요하죠. 추론 능력 너무너무 중요하고, 공간지각 능력, 논리력, 파고드는 탐구력, 규칙 파악력, 문제 해결력,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 창의 융합 능력. 이건 좀 큰 애들용이고요. 지금 제가 체크하는 문제 해결력, 공간 지각력, 추론력, 논리력, 연산력 요 5개 정도는 초등 저학년 때까지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공간 지각력은 커서는 개발할 기회가 없어요. 이거 구체물을 손으로 만지고 조작하고 눈으로 관찰하고 이런 활동을 해야 개발되지 문제집 풀어서는 안 개발되거든요. 그리고 한 5학년만 넘어가도 이거 만지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잠깐만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진짜 제대로 시간을 줘야지 뉴런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해줘야 돼요. 논리력도 문제집 풀어서도 개발되지만 활동을 하는 게 더 잘 개발돼요. 문제 해결력도 마찬가지고 추론 능력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뭐 전문적인 분야라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차원은 지식입니다. 지식에서 꼭 보셔야 되는 하나는 완전 학습입니다. 개념이나 원리, 유형을 완전히 자기 거로 소화하고 있느냐, 남한테서 가르칠 정도가 되느냐를 꼭 보셔야 돼요. 이건 습관을 들여야 돼요. 완전 학습하는 습관을. 안 그러고 그냥 문제 풀고 동그라미 하고 오답 노트하고 형식적으로 검사받고 넘어가는 공부하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아는지, 남을 가르칠 수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거는 부모님들이 선생님 놀이 하시면 좋아요. 오늘 공부 뭐 배웠니? 나 좀 가르쳐줘 하면 애가 쫙 가르쳐줘. 그거 보고 애가 좀 잘못 알고 있을 것 같으면 나 여기 이해 안 되는데 설명 좀 해줘. 그런 식으로 해서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뭐 너무 많습니다. 지식 중에는 교과, 개념, 원리, 유형을 완전 학습하셔야 되고요. 분해와 조립은 문제를 통암기 안 하고 문제를 어떤 개념, 어떤 원리, 어떤 유형이 이렇게 결합된 거예요 라고 분해를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복잡한 문제 만나면 요건 이 유형하고 저 유형하고 이 개념이 이렇게 결합된 거구나 하면서 풀 수 있거든요. 초등 때는 개념이나 원리, 유형이 몇 개 결합이 안 돼 있어요. 한 3개 정도 결합돼 있고 하니까 분해 조립을 안 하고 그냥 통암기를 하는 수도 있어요. 문제집 많이 풀면 거의 비슷한 문제만 나오니까 통암기해도 통하는데 점점 안 통해요. 나중에 고등과정 되면 한 100개 정도의 유형으로 조립할 수 있는 문제는 수천, 수만 가지가 되니까 감당이 안 돼요. 통암기는. 그래서 꼭 구성 요소로 분해해서 이해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초등 때부터. 그 다음에 추론을 잘한다, 발상을 잘한다, 아이디어를 잘 떠올린다 하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발문술, 문제해결 전략이 다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봐야 돼요. 이거 저희 다 전문적으로 했던 거라 옛날 설명회를 보시거나 다시 다 할게요. 완전 학습과 분해와 조립 이 2개만 챙기십시오. 마지막으로 기술, 마지막 5번째 차원은 정확하냐, 빠르냐 이 2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연산일 때도 있고요, 문제 풀일 때도 있고, 특히 실수 관리 같은 거 이제 보셔야 되는데 실수를 잡으려고 혼을 내면 완전 수학 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수 잡는 법은 저희 유튜브에 한번 올려놨거든요. 보시는데 단위 연산을 훈련시키셔야 돼요. 이것만 해드릴게요. 단위 연산이 뭐냐면은 한 자릿수 덧셈 9구라고 합니다. 한 자릿수 곱셈 9구. 그 다음에 18 빼기 9까지 덧셈 9구의 역연산이에요. 그 다음에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그 다음에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 요거까지가 단위 연산입니다. 단위 연산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냐? 덧셈 9구를 2 더하기 3은 하면 탁 5, 7 더하기 6은 13. 바로 팍팍팍 나올 정도로 랜덤으로. 곱셈도 똑같습니다. 6 곱하기 8은 48 이렇게 바로 팍팍 나오게, 엄청 빨리 나오게, 정확하게 나오게. 정확도 99.99 정도 돼야 돼요. 단위 연산이 살짝만 느리고 살짝만 부정확하잖아요. 세 자릿수 덧셈을 볼게요. 세 자릿수 덧셈을 보시면 더하는 게 한 3번의 받올림 좀 있으면은 한 6번, 10몇 번의 단위 연산이 그 안에서 알고리즘 따라서 벌어지거든요. 세 자릿수 덧셈을 하면. 그 정도 되면요.
정확도 99%라고 칠게요. 정확도 99%로 단위 연산하는 애가 세 자릿수 덧셈을 하면 10번의 단위 연산이 있다고 하면 99%니까 1% 틀리는 거예요. 그런 걸 10번 하면 10%는 틀린다니까요. 99% 정확도로도 세 자릿수 연산하면 느리고 부정확해요. 10%는 틀려요. 자기가 어디 틀린지도 몰라요. 99.9%에도 안 됩니다. 99.99% 빠르고 정확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단위 연산을 해야 될 때 대충 지나가시고 쉬우니까 두 자릿수 덧셈 뺄셈, 세 자릿수 덧셈 뺄셈, 분수, 소수의 곱셈 나누셈 이렇게 복합 연산을 할 때 그때 연산 학습비 시키고 계시더라니까요. 그때는 안 빨라지고 안 정확해요. 그 실수 잡는다고 문제집 자꾸 세 자릿수 문제집 한 권 더 풀리고 아니라니까요. 단위 연산을 돌아가서 그때 정확도와 속도를 개선해야 돼요. 이것만 하고 연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할게요. 그러면 이런 것들 파악했어요. 우리 아이 파악했고 사고력 수학의 특징도 파악했어요. 그럼 우리한테 맞는 거는 첫 번째 아이의 현재 상태 보셔야 돼요. 이 5차원 다 보셔야 됩니다. 정서, 태도, 능력, 지식, 기술. 다음 사고력 프로그램의 각각 특성을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풀이 사고력이 있고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게 문제풀이 사고력인데 몇 가지 있잖아요. 잘 보십시오. 그러면 적절하게 혼합을 하셔야 돼요. 교과하고 사고력을 일단 비중해야 돼요. 이건 좀 이따가 황금 레시피 할 때 말씀드릴게요. 사고력 안에서도 메인과 서브로 한 개로는 좀 약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양제 드실 때 비타민 C만 먹고 안 그렇잖아. 비타민 C에다가 아연에다가 뭐 그런 거 몇 개 섞어서 먹잖아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도 요즘은 메인과 서브를 나눠서 해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저희 GTC 같으면 정서와 태도를 개발하는데 제일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시간 수업은 온전히 그쪽 정서, 태도, 능력 개발하는 데 맞추고 저희가 1시간을 따로도 수강하세요 해요. 월 3만 원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거든요. 월 3만 원만 내시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문제 해결력 수업을 해요. 문제풀이 사고력, 필드 수학 1031, 최상위 사고력 같은 문제집을 저희가 쫙 배치했거든요.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그 문제집을 풀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사고력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더 보완을 해요. 메인이 있고 서브로 문제풀이 사고력을 싸게 저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2개나 3개를 혼합해서 하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사고력 수학을. 그래서 사고력 특징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병행하시기도 합니다. 저희 학원 탑반 애들도 7세 때 사고력 수학을 3개씩 하는 분도 있었어요. 나중에 2개, 요즘은 이제 저희 하나만 하긴 하는데 몇 개 병행해서 해요. 대표적인 게 오로다나 플레이팩터 같이 유아 사고력 수학을 7세나 1학년 때 정통 사고력 수학하고 병행하시는 수가 있어요. 거긴 좀 게임 같고 재밌으니까. 그 다음에 수학 교육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얼마 정도 투자할 거냐. 요즘 추세는, 옛날 추세는 어릴 때는 사고력 수학만 주 1회 보내고 어릴 때라 하면 뭐 7세, 6, 7, 8, 9, 초2까지 사고력 수학 한 번만 하고 집에서 연산 정도 하자였는데 요즘은 그보다 조금 더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상위권 중심으로 사고력 수학에 1학년만 돼도 3시간, 좀 많으면은 4시간까지 투자를 하세요. 사고력 수학에. 저희 학원에서도 이렇게 좀 앞서가는 학생, 많이 하는 학생들은 사고력 수학에 4시간 정도 투자해요. 좀 숙지하는 시간이 있고 하니까 좀 더 걸리겠죠. 다음 다른 과목, 국영수, 다른 과목들 있잖아요. 그거랑 또 포트폴리오도 구성해야 되니까 다른 과목도 좀 고려하십시오. 수학만 놓고 보면 교과 수학 얼마 투자하느냐, 사고력 수학 얼마 투자하느냐, 이것도 보셔야 돼요. 교과 수학 비중이 늘어나면 사고력 수학이 좀 줄고 그렇게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다음 수학 교육 단계에 따라서 사고력 수학을 얼만큼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가 좀 달라져요. 대표적인 게 요즘은 아이들이 한 2, 3년 단위로 쪼개져서 수학 로드맵을 짜시거든요. 대치동 예를 들면은 6세부터 2학년까지는 사고력 수학, 특히 문제풀이 사고력 수학이나 교과 연계 사고력 수학 같은 걸 좀 많이 하다가 아니면은 메인으로 그걸 하고 서브로 문제풀이 사고력 수학을 병행을 해요. 필즈나 3%나 1031 같은 거 병행하다가 메인과 서브로 그러다가 3, 4학년 때는 황소를 다니는 거예요. 생각하는 황소. 교과 극심화 학원이죠. 그래서 황소 입학 시험이 사고력으로 뽑거든요. 유명하긴 교과로 유명한 학원이 뽑기는 사고력으로 뽑아요. 왜냐하면 사고력이 강해야 교과가 나가지는 걸 아시니까. 그래서 사고력을 시험을 치니까 그 사고력 시험 준비를 막판에 한 몇 개월 또는 1년을 해요. 또 성대경시나 이런 거가 이벤트가 있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단계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만약 영재고나 이쪽 라인으로 갈 것 같으면 사고력 수학을 좀 더 비중 있게 많이 투자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재고 라인은 교과 수학, 의대 가고 수능 잘 치고 내신 잘하는 이쪽과 달리 자유도가 높은 문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찐 사고력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지식으로 커버 안 되는. 그런 거 개발하려면 어릴 때 사고력 수학을 좀 정통으로 제대로 잘 해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수학 단계가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사고력 수학 좋은 건 알겠어. 요즘 대세인 걸 알겠고 교과학원조차도 사고력을 시험 쳐서 뽑는 거를 보면 사고력이 중요한 건 알겠어.
그런데 우리 동네엔 사고력 수학학원이 없어. 또는 사고력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 아니면은 멀리 라이딩을 해야 돼서 시간이 안 나. 시간이 또 안 맞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표로 집에서 사고력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원조 대표님을 제 사부님 중에 한 분으로 모시고 있어요. 제 사부님 몇 분 계신데 한원조 대표님이 1031, 팩토, 필즈, 최상위 사고력 이걸 다 만드신 분이에요. 여기에도 더 몇 개 더 만드셨는데 널리 이제 알려진 것만 이건데 이분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교과 심화 문제집밖에 없던 우리나라 수학 교육판에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사고력을 기르는 더 효과적이고 가성비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교과 심화는 참 괴롭거든요. 배경 지식이 모자라서 못 풀기도 하고 정확도가 낮아서 못 풀기도 하고 너무 힘든데 그런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거 빼고 순수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생머리로 풀 수 있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소스를.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뒤로 문제일의 길잡이랑 생각수학이 되고 있어요. 여기는 또 다른 루트로 만들어졌고 3% 피어나 대표님이 또 만드신 이런 것들도 참 감사해요. 생머리로 풀 수 있는 새로운 커리큘럼이요. 그 뒤로 천 대표님의 탑, TOT, 또 경시대 기출문제 이런 것들이 사고력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소스입니다. 물론 여기는 문제풀이 사고력이 메인이에요. 지식탐구 사고력이나 교구활동 사고력이나 정서 태도를 개발하는 그런 사고력은 아니에요. 그거는 개발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집에서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집을 이용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모 작가님이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유명하시고 자녀를 초등부터 키우시는 과정을 쭉 하셨고 또 학교 선생님이기도 하셨고 그래서 아주 전문가시고 제가 유튜브를 구독하면서 많이 배웠던 분인데 그분이 며칠 전에 어떤 교육 채널 가서 인터뷰 하시는 거 봤어요. 지금 중학생이 됐어요, 자녀가. 초등학교 했던 것 중에서 후회하는 거를 이야기 하시는데 사고력 수학 했던 걸 후회한다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교과하는 게 더 좋았는데. 근데 제가 그분이 사고력 수학 시킬 때를 봤단 말이에요. 제가 오랜 구독자니까. 그때 하시는 게 이 문제풀이 사고력, 문제집을 풀이시더라고요. 시중 문제집을. 근데 보니까 약간 힘겹게 가고 있는 눈치였어요. 교과도 선행 안 한다 주의에 가까우셔서 거의 재진도 하시면서 교과 심화를 좀 하시고 그런 방식이셨는데 교과 심화 무거운데 또 사고력도 무겁게 가신다 싶었어요. 근데 왜 무겁게 가시나 제가 부모표로 공부하시는 분들 좀 본단 말이에요. 저희 학원에 테스트 보러 갔을 때. 그래서 폐해를 알아요. 교과 심화 문제집을 무겁게 갔을 때 과도하게 어려운 걸 했을 때 폐해, 사고력 문제집을 너무 어려운 거 했을 때 폐해를 알아요. 부상을 입거든요, 애들이. 왜 생기나 보니까 예를 들면은 1학년 이렇게 학년을 써놨어요, 문제집에. 근데 이 1학년이 풀라는 뜻이 아니에요. 1학년 때 배우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최소 1학년 지식이 있는 사람이 풀어라요. 근데 보통은 요 1학년이라고 쓰인 문제집은 대부분의 한 90% 이상의 아이들은 1학년이 풀면 어렵습니다. 1학년이라고 쓰인 문제집에 플러스 제 생각에는 1에서 2년은 더 해야 돼요. 3학년이 풀어도 1학년이라고 쓰인 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하셔야 되냐면 학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정답률 70% 기준으로 하십시오. 정답률 70% 정도 나오면 적당한 문제집이다. 물론 전문가가 붙으면 정답률 50%도 채택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그냥 안전하게 하십시오. 정답률 70% 기준으로 정답률 70% 나오는 문제집을 선택하시면 돼요.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십시오. 다음 교구 참 많아요. 제가 잠수내라는 데서 펴낸 책을 몇 개를 봤어요. 수학교육에 관해서 가이드를 하시는데 거기서 사고력 수학은 하지 마라 이렇게 권장을 해요. 그러면서 어릴 때 뭘 해야 되냐면 독서하고 연산하고 그리고 뭘 하라고 하냐면 교구나 퍼즐을 가지고 재밌게 놀라고 해요. 머리 쓰면서. 근데 그분이 아시는 사고력 수학은 사고력 수학의 어떤 빙산의 일각이고 예를 들면 GTG 사고력 수학 같으면은 바로 이 교구나 퍼즐로 하던 수학을 좋아하고 끈기 있게 생각하는 이 정서와 태도를 개발하는 게 첫째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력이죠. 사실은 잠수내에서 권하는 사고력이 정서, 태도, 사고력, 교구 활동 사고력이에요. 그래서 사고력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데 교구나 퍼즐을 이용하시면 좋긴 한데 워크북하고 가이드가 중요해요. 난이도가 급격하게 중간에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 사면 끝까지 풀어나는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러시아워. 그런 퍼즐들이 워낙 좋은 퍼즐이니까 풀리는데 애들이 러시아가 60번까지 있는데 한 7번, 8번 하다가 안 해 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7교나 이런 것도 너무너무 좋은 교구인데 적절한 워크북이 없으면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거나 이게 막 뒤죽박죽으로 나요. 조금씩 전진적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쉬운 것부터 점점점 조금씩 어려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워크북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이드가 있어서 요까지만 하다가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요 뒤를 하세요. 워크북도 이렇게 쪼개가지고 따로따로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가이드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잘. 근데 찾으면 있습니다. 그거를 시리즈로 잘 해놓은 것 중에 옛날 조이메스 같은 게 있었는데 요즘은 조이메스가 좀 찾기 어려우시죠. 그 다음에 퍼즐은 캔캔 퍼즐이 참 좋아요. 캔캔 퍼즐은 스몰 스텝으로 쫙 쪼개서 점진적으로 어렵게 하도록 돼 있고 중간중간에 가이드가 잘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 몰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캔캔 퍼즐들 잘 찾으시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퍼즐북들이 또 있어요. 맨사도 있고 많거든요. 얘들은 교과 없이 돼요. 적당한 가이드, 난이도를 잘 맞춰서 가십시오. 그 다음에 몰입을 하면은 사고력이 참 잘 개발됩니다. 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과제 집중력도 길러집니다. 그래서 몰입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데 몰입을 집에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몰입을 하는 방법은 점진적 몰입이 참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점진적 몰입을 시킬 수 있고요. 점진적 몰입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마땅하게 없을 때는 별 수 없잖아요. 교과 심화 문제집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고력 문제집 1031 같은 걸 하시거나 교과 심화 문제집이나 경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몰입을 시키시는데 가능은 하거든요. 그래서 난이도 적당한 거 맞춰서 문제를 소수로 던져주시면 돼요. 확 던져주면 숙제를 던져주면 몰입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빨리빨리 해치워야 되니까 깊이 몰입 못하고 한 문제나 두 문제만 풀자 이 정도도 해야 돼요. 근데 애들이 사고력이 개발이 덜 되고 과제 집중력이 덜 개발된 애들은 깊이 몰입을 안 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꿀팁을 드릴게요. 실제 칠판 몰입법. 집에 칠판 하나 사십시오. 거실벽도 좋고 어디 잘 보이는데 걸어두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문제 하나 써놓는 거예요. 도전할 만하고 흥미로운 문제를. 그리고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문제 생각나면 풀게 하는 거예요. 다 풀면 엄마한테 자랑하고 아빠한테 자랑하면 돼요. 한 문제. 뭐 하루에 요 한 문제만 풀자. 요 느낌을 하시면 돼요. 이게 칠판 몰입법. 다음 포스트잇 몰입법. 저희가 사고력 문제집 할 때 쓰는 방법인데 103이나 필즈 3% 같은 거 풀고 있어요. 하고 있을 때 안 풀리는 문제 있어요. 바로 안 가르쳐주고 요걸 포스트잇에 네가 문제를 적어라. 교과 심화 문제도 괜찮아요. 포스트잇 적어라.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짜투리 시간에 푸는 거예요. 통시간 말고 차 타고 이동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 외워지거든요. 외워지고 나면은 한 2, 3일 뒤에 풀려요. 신기하죠? 짜투리 시간만 투자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잠재의식이 이게 외워질 정도 되면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얘가 시도 때도 없이 이 문제를 생각하지? 우리 목숨이 걸린 문제인가 보다. 꼭 풀어야지! 라고 잠재의식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면서 풀어요. 그래서 보통은 자다가 깰 때 풀리기도 하고 멍하게 있을 때 풀리기도 하고 샤워하다 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기분이 전환될 때 그때 팍 풀려요. 이 두 개는 해보십시오. 되게 잘 통합니다. 그러면은 사고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성취감, 끈기 있게 매달리는 태도 이런 건데 이 성취감이 정말 너무너무 좋고 그다음 몰입을 하니까 머리가 진짜 좋아져요. 회로가 생겨요. 뇌에. 교과 심화 문제집으로도 사고력을 할 수 있어요. 70%짜리 정답률 하라고 했잖아요. 70%까지 하고 어려운 거는 좀 도움 받든지 하는데 하실 때 만약에 최상위 S를 푸는데 최상위 수학이라고 최상위 수학을 푸는데 앞에 1단계, 2단계 해서 레벨업까지 푸는데 하이레벨은 거의 정답률이 50%가 안 돼요. 그럼 레벨업까지만 하고 하이레벨은 한 문제만 하자. 아니면 두 문제만 하자. 이렇게 소수의 문제를 몰입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포스트잇 몰입법으로. 아니면 노련한 교사면 교사가 적절한 발문을 해서 푸는 거예요. 그렇게 소수의 문제를 도전해서 하다 보면 교과 심화를 하면서도 사고력이 개발됩니다. 부모표를 할 때 중요한 건 축하 시스템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칠판 몰입이든 포스트잇 몰입이든 심화 문제 한두 문제 하는 플러스 알파 전략이든 뭐든 간에 풀었어요. 아니면 사고력 문제집 판단을 풀었어. 다 맞췄어. 어려운 거는 자기 힘으로 다 고쳤어. 그랬을 때 뭔가 매듭을 끊고 축하를 해주라는 거예요. 하이파이브를 해도 좋고 춤추는 것도 좋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의식을 해서 옛날에 뭐였죠? 우영우 할 때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도 좋고 엉덩이 부딪혀도 좋고 뭐라도 좋습니다. 축하 의식을 세레머니를 만드세요. 아니면 까먹어요. 우리 부모가 까먹어요. 우리가 똑같은 성취감인데 부모가 축하 의식을 해주면 아이가 얻었던 10이라는 성취감이 100으로 10배씩 커져요. 그 성취감 때문에 과제 집착력이 생기고 더 수학을 좋아하고 그래요. 이게 바로 사고력 수학에서 얻고 싶어하는 목표거든요. 그거를 여러분이 10배로 증폭해 줄 수 있어요. 축하 의식을 하십시오. 그런데 왜 의식으로 만들고 시스템으로 만드냐? 우리 어른은 잘 되고 있는 거는 잊어버리게 세팅이 돼 있어요. 잘 안 되는 거에 주목하게 우리는 세팅이 돼 있어요. 왜냐면 잘 되는 거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 에너지가 낭비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에 신경을 써서 이 에너지를 쏟아야지 문제를 해결하고 위험을 벗어나니까 잘 되는 거는 그냥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아이는 반대인 거예요. 아이는 자기가 성공했으면 10번 성공했어도 칭찬 듣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한두 번은 칭찬하는데 좀 지나면은 무신경해져요. 까먹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아이는 인정과 관심과 축하를 원하는 게 아이 본성이고 이 둘이 안 맞는 거예요. 원하는 건 100을 원하는데 우리는 1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성을 어른의 본성을 거스르려면 세러머니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축하의식을 꼭 만드십시오.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것 때는 한다. 또 하나는 단원평가 같은 거를 시험으로 치십시오. 교과일 수도 있고 그런데
단원평가를 숙제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칭찬할 길이 없잖아요. 시험으로 쳐요. 좀 까먹을 만할 때 시험으로 쳐서 통과하면은 하이파이브를 한다. 책거리를 해서 맛있는 거 사준다든지 뭔가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어른이 안 까먹어요. 단원평가 끝나서 80점 통과하면은 내가 축하해주기로 했지. 축하하고. 애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죠. 나 80점 통과했어요. 뭐 사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칭찬하실 때 결과를 칭찬하시면 안 돼요. 재능을 칭찬하시면 안 돼요. 이건 독입니다. 당장은 좋아도 독입니다. 100점이다 칭찬받으면 100점 못 맞을 것 같으면 안 하거든요. 맞았다고 칭찬하면 틀릴 것 같으면 안 하거든요. 똑똑하다고 칭찬하면 못 풀면은 바보네. 그래서 어려우면은 틀릴 것 같으면 아예 도전을 안 해요. 맞아도 계속 불안이 있어요. 과정을 칭찬하시고 노력을 칭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떠냐면 야 이건 너 30분 동안 안 풀리더니 드디어 풀었네. 이야 이건 내가 봐도 너 낑낑거리고 막 머리 쥐어뜯던데 어떻게 풀었어? 이게 칭찬이에요. 어떻게 풀었어? 그럼 자기가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렇게 뭐 하여튼 뭐 지금 제가 이게 뭐 조종한 게 있나요? 칭찬으로 애 조종하려고 한 거 없잖아요. 맞았으니까 잘했어. 이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풀었어? 야 대단하다. 그러면 자기가 심리적으로 포기하려다가 했던 거 자랑하고 그래요. 이게 부모님이 사고력 수학을 부모표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저희 GTG 사고력에서는 저희 선생님들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프로그램이 쫙 있고 이거 컨텐츠가 하는 역할이고 선생님은 이런 역할을 하십니다. 근데 부모님도 컨텐츠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접근이 어렵고 집에서도 아쉽다. 우리 아이한테 좀 제대로 된 사고력 수학을 해주고 싶다 하시면은 GTG 온라인이 있어요. 온라인 GTG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라이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실 수 있어. 수업료도 더 싸요. 저희가 3년 이상 하고 있는데 효과는 오프라인 사고력의 한 70~80%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대신 닭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학원에 연락을 하십시오. 그럼 안내를 드릴게요. 한번 저희 이벤트 나갈 거예요. 아마 이번 주 안에 온라인 사고력 이벤트 안내 나갈 겁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오시는 분은 링크에 댓글에 걸어 놓을게요. 그럼 교과 수학과 사고력 수학 황금 레시피 어떻게 배합하면 좋으냐? 일단 둘의 관계를 좀 아셔야 돼요. 테니스를 잘 치는 걸 할게요. 수능 수학을 잘 치는 거라고 할게요. 기술 훈련 하죠. 스트로크 이렇게 하고 백핸드 이렇게 하고 푸트워크는 이렇게 하고 발리는 서브는 이렇게 넣고 뭐 발리는 이렇게 하고 뭐 있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연습을 하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실전 연습도 많이 하죠. 게임도. 요게 교과 수학이에요. 근데 이것만 해서 테니스 잘 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늘죠. 그런데 당신은 지구력이 약해서 게임 후반전 가면 헬렐레 해요. 지구력 늘리는 운동 합시다. 그래서 뭐 러닝을 한다든지 유연성이 부족해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유연성 운동 한다든지 빨리빨리 못 움직여서 민첩성이 약해서 잘 안 돼요. 민첩성 운동 따로 합시다. 순발력 운동 따로 합시다. 근력이 약해서 이게 파워가 안 나와요. 스트로크에 근력 운동 합시다. 이런 것들 기초 체력 운동을 더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정서 태도가 있어요. 테니스 재밌게 처음에 막 구박하면서 가르치면 테니스가 재밌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테니스를 가르칠까요? 좋은 테니스 쌤일수록 자신감 가질 수 있게 격려도 하실 거고 또 끈기 있게 어려워도 좀 끈기 있게 남아서 훈련 연습부터 하고 이런 거를 한다고 쳐요. 코치님한테 배운다 치면 빠따 안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비디오 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요. 이런 기초 체력과 정서 태도를 개발하면은 테니스 잘 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요게 사고력 수학이에요. 일단 둘 간의 관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일단 교과 수학은 밥이에요. 밥은 먹어야 돼요. 사고력 수학은 운동이요. 밥만 먹고 안 건강하니까 운동까지 해요. 그래서 밥은 늘 먹어야죠. 밥 끊고 운동한다고 건강할 수는 없잖아요. 죽죠. 그래서 밥은 필수다. 근데 운동은 선택이긴 한데 잘하려면 거의 필수죠. 이 두 개가 그런 관계다. 하나는 메인이고 하나는 선택이죠. 그 다음에 현재 나이하고 사고력이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느냐, 또 교과 진도 어디냐 이런 걸 고려해서 비중을 조절해야 돼요. 사실은 진로도 고려를 해야 돼요. 얘가 영재 라인으로 갈 거냐 이런 거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 사고력, 교과 진도, 진로 이런 것들을 보고 비중 조절을 좀 합니다. 모든 경우를 다 할 수 없어서 제가 하나의 예만 레시피를 들어드릴게요. 사고력 상위 20% 정도 학생이에요. 진도는 재진도 이게 더하기입니다. 재진도 플러스 1년 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입 시간은 아니고 중로도로 비중을 해볼게요. 7살 초1 정도 될 때는 교과 30%, 사고력 70% 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고력이 2배 이상 중요하다. 이때는 연산에다가 조금 나가는 정도니까 교과가 투입 시간은 더 많을 수는 있어요. 연산 훈련하고 하는데. 근데 이 학생의 수학 실력에서 더 중요한 건 사고력이고 이 시기가 사고력 개발하기 정말 좋은 시기거든요. 여유도 있고 머리도 말랑할 때라 초1, 2 되면은 조금씩 이제
정도 상위권 학생이면 교과가 선행 나가기 시작하니까 교과 비중이 좀 올라가고 사고력 비중이 떨어지지만 여전히 아직은 사고력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돼요. 초2, 3 정도 되면은 사고력 교과가 한 반반이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초3 되면 사고력 그만두시는 경우들 있으시던데 저는 선행하더라도 사고력은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상위권이라도. 완전히 상위 1% 영재 라인도 저희 학원에서는 사고력을 하라고 합니다. 중학교 과정 진도 나갈 때도 A급 수학 풀고 하는 애들도 사고력 수학 하라고 권하고 효과가 있어요. 초3, 4를 넘어가면은 교과 비중이 더 올라갑니다. 이 정도면은 1년에서 2년 정도 이제 선행 진도가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좀 해야 돼요. 다만 사고력 중에서 문제풀이 사고력은 계속 유지를 해 가셔라. 근데 기초체력 사고력은 조금씩 고민하실 때는 됐다. 근데 저희 학원은 4학년까지 다니는 학생들이 꽤 많고 걔들이 교과 수업할 때도 도움이 돼요. 시간은 2시간에다가 왔다 갔다 시간에서 한 서너 시간 뺏기는데 일주일에. 근데 수학을 재밌어하고 머리가 개발되니까 교과 심화 같은 거 할 때 확실히 더 쏙쏙 잘하니까 교과를 또 달려들어서 하니까 교과 수학 하는데도 이익인 거예요. 전에는 교과 수학을 밀어내던 애가 더 달려들어서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과 수학 시키기도 더 편하다 하시는 경우 있어요. 저희 학원은 중간에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초3 때 이럴 때 걔들이 한 6개월 하다가 달라지는 게 교과 성적이 올라가요. 옛날 저희 학원이 갑자기 커진 이유가 옛날에 저희가 창업했을 무렵에는 초등학교도 중간 기말고사 있을 때인데요. 저희 학원 사고력만 다녔어요. 4학년 애들이. 근데 저희가 처음에 4명으로 시작했거든요. 확 오는 거예요. 저 혼자 수업 못할 정도로 몇 달 지나니까. 왜 오시냐 했더니 우리 사고력 들었던 애들이 조금 늘었는데 걔들이 사고력 2시간밖에 안 했는데 그전에는 수학을 싫어하기 위해서 수학 숙제를 억지로 잔소리해서 억지로 하던 애가 먼저 하고요. 학교 중간 기말고사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뭐지? 달라진 건 요 사고력 수학 일주일에 2시간 보낸 것밖에 없는데 왜 중간 기말고사 성적이 확 올라가지? 그래서 왔었어요. 그래서 교과 수학에도 도움이 되니까 좀 유지하셔라. 초4, 5, 6일 때는 사고력은 이제 문제풀이 사고력은 좀 병행하십시오. 중학교 과정 끝날 때까지는. 문제풀이 사고력 1031 3% 3과정 같은 거는 중학교 3학년 공부하는 애도 어렵거든요. 3% 3과정까지는 하셔라. 필지 고급 1031이나 필지 고급까지는 하시고 플러스 3% 3과정까지도 하시면 좋다. 중학교 과정 공부할 동안에도.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황금 레시피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GTC 소개해요. 저희가 몰입탐구 사고력인데요. 저희 자랑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사고력 수학을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권하는 모델 참고하실 자료 정도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학생의 발달에 맞게 좋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배치해서 몰입과 탐구를 유도해서 사고력을 개발합니다. 여러분이 아까 전에 집에서 하실 때 교구나 퍼즐을 체계적으로 배치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가 수행을 한 거예요. 좋은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도전적이고 흥미로운 문제, 이런 문제, 다양한 풀이법이 있는 거, 추가 탐구를 확장할 여지가 있고 학생들의 지식을 더 높은 수준에서 재구성하게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중요한 좋은 문제예요. 이런 것들로 저희가 도전할 탐구거리를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몰입을 시켜요. 몰입을 하면은 뉴런과 시냅스가 총동원되면서 실제로 뇌에 회로가 생깁니다. 뇌의 무게가 증가해요. 뇌의 무게가 증가해서 사고력도 늘고 이해력도 늘고 재미도 생기고 가치관까지 변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몰입은 제가 사부님으로 모시는 또 다른 분이 황동문 교수님인데 황동문 교수님 유튜브 좀 보십시오. 그래서 아이들한테 몰입을 시키면 얼마나 좋은지 아실 겁니다. 천재들, 우리가 천재라고 하는 사람이 뉴턴 어떻게 성공했나요? 내내 그 한 가지만 생각했으니까요. 아인슈타인, 나는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더 오래 생각할 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몰입하면 머리가 좋아져요. 많이 봤습니다. 이건 저희 몰입 캠프라고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침 9시부터인가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점심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다 수학만 하는 몰입 캠프가 있어요. 거기 했던 애들이 어머니가 이런 증언을 보냈어요. 아이가 참 재밌었다고 합니다. 한 문제는 2시간이나 고민했는데도 결국 다 못 풀었다고 말하는데 이 아이 왜 이렇게 상기되어서 신이 나 있는 건지 평소 같으면 어렵다고 안 풀린다고 찡찡거렸을 텐데 말입니다. 자기도 이런 자신이 신기하답니다. 저희 사고력 수학하는 애들 이런 경우 많이 합니다. 어려운데 재밌어요. 안 풀리는데 재밌어요. 30분 동안 낑낑거렸는데 선생님이 도와주겠다고 하면 싫다고 해요. 내가 풀어야 기분이 좋거든. 이런 경험은 몰입캠프에서 합니다. 2시간 매달려서 푼 것도 아니고 못 풀었는데 나와서 막 흥분돼서 엄마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후기 중 중요한 한마디가 빠졌습니다. 엄마, 2시간이 10분, 20분 같이 금방 갔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이 문제만 풀고 화장실 가야지 했는데 풀다 보니 화장실 가는 걸 까먹고 점심시간까지 문제를 풀었어요. 2시간이 훅훅 갔어요. 이런 걸 얘가 문자로 보낸 거예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몰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쉬운 것부터 재밌는 것부터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점진적 몰입을 시켜야 돼요. 교과 심화 문제집 할 때 너무 어려운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너의 장미 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공들인 시간 때문이야. 어린 왕자에 나오는 건데 아이들이 자기가 공들여서 했던 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풀고 나면 성취감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고 나면 점점 생각하는 게
좋아져요. 두 번째, 여러분이 몰입하도록 돌리면 긍정적 피드백 하십시오. 아까 인정과 축하하셨죠? 그런 긍정적 경험하면 뇌를 중독시킵니다. 성공하면 바로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보상하면 안 돼요. 인정하고 축하는 아까 제가 기술 방법을 조금 알려드렸잖아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증폭기입니다. 긍정적 피드백이. 다음에 도전과 자율. 이거 좀 넘어갈게요. 너무 시간이 바빠서. 게임을 생각해보면 게임은 자세히 보시면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훈련하고 그래서 어떤 모험을 잡는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학습입니다. 근데 게임이 재밌어요. 왜냐하면 게임은 우리 인간이 학습 본능이 있어요. 학습했을 때 기쁨을 느끼고 도파민이 분비되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 본능을 게임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게임은 재밌잖아요. 뭔가를 해결했어. 막 머릿속가지고 기술 배우고 연구하는 게 에너지 쓴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보존하고 최소로 사용해야 된다는 우리 인간의 다른 본성에 비추어 보면 머리 쓰고 이게 낭비거든요. 당장 사명감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재밌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뭔가 발전을 하도록 우리 인간이 세팅되어 있어요. 이게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성을, 강력한 본성을 이용해서 게임을 구성해서 게임이 재밌거든요. 근데 왜 공부는 재미없을까요? 오리지널을 흉내내는 재미있는데 원조인 공부는 왜 재미없을까요? 왜 재미없는지 한번 볼게요. 만약 게임할 때 연산학습 때처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우스 이렇게 하고 지도는 이렇게 보고 막 해요. 안 하면 혼을 내. 반복 훈련 시켜. 묻지 말고 게임 잘하려면 지금 일단 이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연습해야 돼. 막 시켜. 그 다음에는 지도에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는 거 연습을 시켜. 왜 하는지 몰라. 연습 막 해. 혼내가면서 했어요. 그렇게 하면 게임 실력은 빨리 늘겠죠. 근데 재밌을까요? 게임처럼 숨어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 태도가 생길까요? 아니에요. 안 생겨요. 자율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공부가 재미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가르쳐줘요. 가만히 있는데 풀어줘요. 그 다음에 따라 안 해. 따라 못하면 또 시키고 오답 노트하고 시험 치고 반복시키고 그래서 잘할 때까지 시켜요. 심지어는 비교까지 해. 공부가 재미없죠. 공부 자체가 재미없는 게 아니고 자율성이 없어서 재미없다. 이거 넘어갈게요. 또 성장 마인드셋 있어야 재밌다. 이건 또 다음에 한번 더 할게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 다음에 틀려도 괜찮아. 넌 실험한 거야. 실패한 거 아니야. 이 마음이 있어야 끈기 있게 매달릴 마음이 생겨요. 몰입할 수 있어요.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몰입이 안 돼요. 그리고 시간에 여유를 주셔야 돼요. 한 문제만 풀리세요. 많아야 2문제 도전할 때는. 10문제 주고 내일까지 풀어 이러면 몰입할 수가 없죠. 풀어 제끼기 바쁘니까요. 그래서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자,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수학자 자격한 부모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부모 스스로 배우기를 즐기고 생각하기를 즐기십시오. 못할 때 혼내지 말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진심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고력 개발하겠다는 비전과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사고력에 투자도 안 하고요. 자꾸 주입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고력이 뭔지 알아야지 비전과 의지를 가지죠. 오늘 제가 사고력이 뭔지 자세히 말씀드렸죠. 잘 참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제 사부님인 폴리아라는 분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순전히 머리로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의지와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생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감정의 변화를 겪고 이를 이겨내는 경험을 갖지 못한다면 그의 수학교육은 가장 중요한 점에서 실패한 것이다. 제가 이 점에 너무너무 깊이 공감합니다. 수능 점수 몇 점 더 받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고3 재수생 수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학생들이 하면 할 수 있는 애가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파보니까 어릴 때 깊이 생각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진절머리가 있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는 좌절감이 있는 거예요. 성공해봤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몰입해봤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죽지 못해 일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그냥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기가 어렵죠. 포기가 빨라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구하는 동안에 이 감정이 부정적 감정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이 감정을 컨트롤하고 디디고 성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래서 점점 자기 성취감을 키워가본 이 경험이 지식을 까먹어도 이 성취감과 자신감과 문제 해결력 사고력은 남는다고 생각해요. 이걸 어릴 때 길러주면 중고등학교 공부할 때 얼마나 좋은 엔진을 달아주는 거겠습니까? 초중고 12년 공부할 때 엄청 좋은 고성능 엔진을 가진 애랑 약한 사고력, 나쁜 태도라는 저용량 엔진을 가진 학생이다.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이 우리 아이가 어릴 때일수록 기초 체력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정서와 태도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폴리아 스승님의 생각이고요.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모으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지 마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온라인 사고력 수업이 필즈 문제집으로 진행하는 수업인가요? 아니면 원에서 진행하는 교재로 진행하는 걸까요? 둘 다 있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즈 1031 이런 거로 수업하는 거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50분. 다음에 사고력 수업. 저희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2시간짜리 사고력 수업을 1시간으로 수행하는
사고력 수업도 있어요. 교재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7, 80% 나와요. 그리고 두 개 더 결합해서 듣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한 번에 약 2시간 정도 하는 수업도 있고요. 그 프로그램이 총 3가지입니다. 사고력, 단품, 문제결력, 단품 두 개 합친 패키지 3가지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또 연말연시 되십시오. 긴 시간 감사합니다.